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호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국가직 기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에 기준이 되는 시험, 교과서가 되는 시험, 출제진들도 가장 좋고요. 또 문제들을 명확하게 출제하므로 뒤에 이어질 다른 시험들을 위한 귀감이 되는 이 국가직 해설 강의를 또 꼼꼼하고 촘촘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을 위해서 또 준비하셨던 많은 수험생분들, 그분들에게 무엇보다도 격려와 위로와 또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은 정말 결과로 점수로 나오는 거지만 그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셨던 분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가족, 친지, 친구분들, 지인분들 모두 다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애 많이 쓰셨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아직도 남아있는 뒤에 시험들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방직 서울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음 시험을 위해서 2023년 또는 다음 시험들을 위해서도 이 강의를 보셔야 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주 좋은 문제들 그리고 정확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정말 선지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선택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결국 운명은 선택의 문제다. 우리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결국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고요. 다 항상 놀라운 하나의 필연이었으며 그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고 좌우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선택 또한 매우 소중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 니레치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기업가가 했던 이야기라고 하던데요. 여러분의 오늘의 이 선택도 앞으로의 선택도 정말 꽃길만 있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매년 국가직 시험 당일에 시험장에 나가고요. 국가직뿐만 아니라 서울시 시험들도 저에게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준엄한 약속이며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강의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게 이제 시험날 당일날 꼭 시험장에 가자. 학생들의 마음과 수험생의 마음과 같은 하나의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게 저도 몇십 년 공무원 이전 수능 강의하던 시간들을 포함하면 정말 30년 가까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시험장에 당일에 가곤 합니다. 수능장의 그 시험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플래카드 하나 걸려 있고 마주머니들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런데 학원 홍보들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숨어서 멀찍이 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고 또 응원하곤 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이제 용산에 있는 용산고등학교에 제가 직접 이제 가 보았었고요. 이제 예전과 달리 이렇게 수험생 외 출입금지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당일에 시험장에 가서 그 분위기 속에서 물론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분이 악전고투 끝에 시험을 잘 치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항상 시험 당일에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당일에 가다반을 가장 먼저 올린 10년 이상 가다반을 먼저 올린 것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저를 잘 알아줍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가 13시 6분에 가장 먼저 가다반을 올렸고 선생님들마다 한두 문제 정도 정답에 논란이 있다. 좀 선생님들마다 답이 달랐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한 답이 또 정답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던 점, 저 자신을 믿고 또 저의 실력도 노력도 또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또 강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실제 에듀피디 학생분들에게도 마음으로 항상 우리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늘 응원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제 최근 5년간 구급 공채 경쟁률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음을 이 공드림이라는 카페에서 어떤 제가 자료를 이제 가져와 보았고 출처를 이제 밝혀드립니다. 자, 그런데 2018년도에는 41% 그리고 점점 39% 이렇게 가다가 2022년 이번 국가직 예산은 29.2대 1이 되는 거죠. 29.2대 1이라는 것은 결국 실질 경쟁률로 보면은 10대 1도 안 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그만큼 이제 인원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시험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박봉해, 물론 60세까지 우리가 좀 참고 견뎌야 하는데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공무원 할 바에는 다른 거 할 거야. 최저임금 그 이상 받아도 그 정도는 더 나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공무원이 주는 어떤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그리고 또한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보람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공무원의 가치 또 이만큼 지원을 많이 하는 거죠. 전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엄청 좋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미달이 아니라 이제 지원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선택 과목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행정학과의 행정법으로 인한 이제 결국 5과목, 물론 이제 기술직이나 특수직렬들은 그 전공 과목이 들어갈 텐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허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시험이나 볼까? 수능 끝나고 공무원이 좋다던데 그래서 그냥 나는 사회나 아니면 수학이나 과학 선택 과목으로 시험 봐야지 이런 분도 이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응시를 하게 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표면적인 응시율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 존중합니다. 탁월한 선택이고요.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을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긍지와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4월 2일 국가직 구급 시험의 결과 제가 당일에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통해서 이제 최종 응시율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16만 명, 정말 우리 국가직이 많을 때는 20만 명 정도 이제 시험을 보아서 20만 국가직 시험을 보고 지방직도 제일 많을 때는 22만 명 이렇게 이제 시험을 치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16만 명이 지원을 했고 12만 7천여 명이 응시를 한. 그래서 응시율로 본다면 77.1%, 뭐 대략 비슷합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응시율이 조금 낮았을 때도 있었고요. 자, 전년도도 78.9%, 77.1%, 대략 77, 8% 쪽에서 형성이 된다고 볼 수는 있겠죠. 사실 거의 100%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했다라는 것은 응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공무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텐데 응시율이 항상 100%, 심지어는 뭐 90% 이렇게 되지도 않고요. 77, 8%의 이제 응시율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최소한 2명 이상은 지금 결시를 한 셈이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5명은 과락을 하는 그런 시험이 또 공무원 시험이죠. 자, 이번에 보니까 사실 국어, 영어, 한국사가 약간 무난한 수준이었다. 물론 무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했을 때 국어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80점 전후에서는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고요. 영어도 뭐 예전에는 뭐 정말 영어에 과락이 많았습니다만 노력하신 분들은 한 6, 70점, 7, 80점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한국사도 많은 한국사 선생님들이 좀 불만스러워하듯이 너무 쉬워졌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90점 전후에서는 형성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기준은 그래도 한 1년 정도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법이 어려웠고요. 행정학도 역시 공부하신 분들에 따라서 이제 쉽고 어려움이 좀 갈라지기는 하던데 그래도 역시 과락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의 실질 경쟁률로 본다면 한 10대 1 정도 미만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번 국어로 제안을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시험이었다. 하지만 무난하다라는 말이 갖는 함정, 그래도 두세 문제. 이 바로 이 두세 문제의 결정적인 변별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맞으면 정말 최고 점수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95점, 100점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 두세 문제에 미끄러지게 되면 한 80점 정도, 한 75점 정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보았을 때 뭐 그런 대로라는 느낌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진짜 평범한 점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쉬울 때가 그만큼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고난도를 맞아야만 쉬운 거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야만 내가 비교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 노력했는데 점수 안 나왔다. 속상하다. 선생님들이 그냥 쉽겠지. 이렇게 할까 봐인데요. 물론 평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표현에 대해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식은 지식대로, 논리는 논리대로. 그래서 암기해야 할 부분, 여전히 어문규정 또는 그 외에 문법, 뭐 한자, 어휘 이런 거는 당연히 지식이죠. 그러나 역시 이번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 이해라는 단어가 있죠. 잘 알아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이해한다는 거, 글을 객관적으로 알아서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곡해야 한다, 왜곡하는 거,
뭔가 확대 해석하는 거, 비약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역시 제가 비문학, 뭐 다양한 비문학 특강들, 뭐 문학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심화해서 더 강의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이해와 감상, 더불어 논리적인 부분들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예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공무원의 역시 인원, 뭐 추후에는 점점 인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예상들을 분명히 하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5,672명, 우리가 원래 이제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합쳤을 때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명의 뭐 공무원이다. 뭐 최소한의 공무원 가족 3명, 4명씩만 합쳐져도 400만 명 이상의 공무원 가족이 있는 셈인데요. 어쨌든 5,672명,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저도 기원을 해보고 평균 경쟁률로 보자면 이제 29.2대 1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실질 경쟁률로 따진다면 약 10대 1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만 더 한다면 평균 점수보다 한 문제씩만 더 올라가고 과락이 없고 특수직렬은 더욱더 점수가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이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을 포함하여서 11개년 국가직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220문제 정도 11개년이니까 분석해 보았을 때 역시 빅2 뭐니 해도 비문학과 문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최근에는 정형화된 비문학의 수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문학의 수도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합치면은 평균적으로 최대 2문제만 가지고도 약 65%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물론 이제 국가직 7급처럼 필세 문제는 어차피 100% 비문학 문제이죠. 하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의 9급 시험으로 보자면 결국은 전 영역들을 아우르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울러 공부를 해야 돼서 우리 학생분들이 단편적으로 말하듯 야, 시험 경향이 이제 바뀌었어. 비문학만 하면 돼. 문학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서는 65점, 70점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두 문제 나오는 영역까지를 다 골고루 공부해 줘야 돼요. 문법의 무용론 안 됩니다. 어문 규정 의미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흔히 말하는 기본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이제 문학, 비문학까지 완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몸통이 중요하다고 몸통만 우리가 살 수는 없죠. 팔다리도 필요한 거고. 사소한 하나들 인체의 기관들 다 필요한 것처럼 그런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점수를 위해서는 전 영역에 대한 공부는 물론 필요합니다. 자, 어문 규정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이번 시험에도 3문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때는 어문 규정이 국가직 기준으로 한 문제도 안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충격과 경악에 빠졌던 한 2년 전 시험이 있었던 데 비춰본다면 그래도 아니다. 어문 규정은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공문서 작성을 위해 공무원들은 그래도 어문 규정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적된 결과로도 물론 이렇게 약 12% 정도. 자, 그리고 문법이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비문학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빼야 할 문제가 문법. 아까도 이야기했던 피셋 같은 데는 문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문법의 비중이 줄어들지만 그러나 이번 국가직에서도 지시관형사, 이그저의 의미를 물었던 것처럼 가까이에서 멀리가 되는 거죠. 화자와 청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따라서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소에도 저 할 때는 되게 힘줘 길게 말하잖아요. 저기, 저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 거리감을 느끼시면 좋은데요. 어쨌든 문법 필요하고요. 문법과 관련된 의미도 추가로 더 연계하면 좋습니다. 자, 어휘야, 뭐 포괄적인 어휘죠.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등등. 사실은 어떤 직렬, 국가직, 지방직, 특수화해서 나눌 필요는 없지만 국가직, 지방직 등등의 공통적인 출제진들의 방향은 사전. 어떤 경우에서든지 국어사전 관련 문제는 한 문제 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국어사전은 그냥 철저히 사전적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전을 잘 찾아보면 괄호 속에 들어가는 용례, 심지어는 서술어의 자릿수, 예문, 그리고 중심 의미냐, 주변 의미냐, 역시 다이어냐, 동음이어냐 이런 것들을 묻는 어휘의 근본적 문제들을 한 문제씩 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알면서도 그 부분을 따로 공부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원론적으로 선생님 어휘가 어려워요. 선생님 저 어휘가 좀 부족한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에 답이 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국어의 근본적인 것은 사전 찾기. 거기에 대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슨 웹툰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뭐 어디 들어가서 웹서핑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할 수 있다면 국어 사전에 대해서 단어 찾고 한자도 보고 예문 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사전과 가까이 하다 보면 정말 요령도 터득하게 되고요.
아, 이게 이런 깊은 바다가 여기에 있구나. 심해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어에 대한 근본적 재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물론 저도 종이사전 있을 때 그렇게 끝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표지가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렇게 종이사전을 봤던 기억도 있고 지금은 저도 틈틈이 표준 국어 대사전 앱을 통해서 들어가서 찾아보고 검색하고 이런 일들이 알면서도 그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지금도 매일같이 사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와 관련된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한자성어도 11개년에 12문제 나왔다는 것은 거의 뭐 매년 정말 어쩌다 한번 안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근 기준으로 보면 역시 국가직 한자성어는 거의 필수 문제라고 봐야죠. 그래서 한자성어도 이번 시험처럼 한글을 주고 한자와 이렇게 병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한 80% 이상은 국가직 지방직 포함해 한글 없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험은 정말 어쩌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공무원 선발에서 일단 한 명이라도 더 빨리 뽑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임용이 되고 지금 어려운 자리에 빨리 투입을 해줘야 돼서 그래서 좀 쉽게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행정과 행정법이 이제는 아주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면서 법이라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행정법에 난도를 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국어로는 한자성어 영역은 꾸준히 출제된다. 한글 없이 공부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법 역시 11개년 중에 8문제니까 뭐 거의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공문서를 위한 어법 이번에도 역시 한 문제 어법 보였고요. 자, 한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불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원래 국가직에서는 구급시험에 한자가 잘 안 나왔고요. 지방직은 뭐 항상 나왔었는데 그래서 국가직은 한자 안 해도 된대요. 이런 심지어는 합격자들도 있었어요. 한자는 어차피 포기했고요. 저는 95점에서 시작해 이것만 다 맞아도 한자는 어차피 저는 관심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자가 표면적인 한 문제가 아니라 비문학 속에 어휘도 한자어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문학 속에서도 옛 문학 속에서 어휘들이 한자로 된 것도 많고 심지어는 이제 행정학, 행정법, 한국사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한자 알면 의미를 좀 더 빨리 도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애초에 한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뭔가 결여되잖아요. 우리 치아가 다 있어야 되는데 치아나 저 끝에 뭐 필요 없는 어휘라고 뭐 어떤 치아라고 해서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어금니도 중요하고 사랑니도 때로는 우리가 아프지만 않으면 그대로 놔둬야 한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렇게 결국 여러분들도 한자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쓰기 영역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 화법과 작문, 대화 이런 예전에는 약간 좀 소외됐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균형 있게 문제들을 내게 해서 쓰기 영역도 한 문제. 물론 개요 작성, 자료 제시형, 고쳐 쓰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 저는 쓰기 영역이라고 했고요. 자, 토론과 토의, 언어와 국어, 또 고전 문법, 의문의 변동. 사실 약간 의외인 것은 고전 문법이나 의문의 변동 부분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부할 때는 나름 굉장히 좀 강조했고요. 지금 수능 문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45문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고전 문법과 의문의 변동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문제 수가 현재 적다고 해서 앞으로 안 나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전 문법 역시 우리가 항상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오늘이 없고 내일이 없듯이 우리는 고전 문법이라는 걸 통해서 현대 문법과 비교하기도 하고요. 국어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은 저는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문의 변동 또한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중학교 교과서에도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에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통계치로 보면 많이 안 나왔고요. 다른 직렬들 포함해서는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통계라는 것은 과거에 그래 왔다는 것이지 앞으로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서 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는 다 골고루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막대 그래프로 보더라도 비문학, 문학, 어문 규정 문법 이렇게 이제 비중이 가장 높은 10%대의 전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휘와 한자성어 이런 정도의 이어짐이 어법까지도 한자까지 계속 갔었죠. 자, 이제 2022년과 2021년을 구별하면서 비교해 보면서 보되 역시 항상 모든 시험이라는 것은 대동소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뭐 급격한 변화, 작년과 엄청나게 달라진 이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80-20 법칙이라고 하듯 심지어는 뭐 70-30 법칙이라고도 하지만 80%는 기존 유형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혼란이 없습니다. 출제진뿐만 아니라 검토하는 현직 공무원들도 전년도의 검토위원들이 그대로 들어가거나 전년도의 수석 또는 차석 합격자들 이제 이런 제자, 저 제자도 물론 들어가서 보기도 했었는데 들어가서 뭐 심지어는 문제의 번호들
뭐 선지의 위치들 이런 것까지도 다 약간 검수하거든요. 뭐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국가직 시험에서도 예전 시험과 약간 흡사한 형태가 나올 것이고 다른 시험도 비슷하게 전년도부를 기준으로 삼는 거는 좋은데요. 자, 그중에 비문학과 문학의 비중을 놓고 보니까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비문학 9문제에서 8문제. 저는 비문학의 9문제에서 뭐 10문제, 11문제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중은 높아야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중요한데 안 내게 되면 학생들의 약간 심리적인 박탈감, 공허함이 커요. 제일 허탈한 건 뭐예요? 외래어. 막 엄청 열나 이상한 외래어 표기법 다 외워놨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이번처럼 로마자 뭐 나름 열심히 하지만 안 나오고 띄어쓰기. 야, 우리 띄어쓰기 때문에 나름 스트레스 받는데 이번에도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또 불안하잖아요. 근데 해야 되고요. 그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비문학의 영역들에 이제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해지다 보면 그렇게 나와야 할 필수 문제들을 못 내게 되죠. 그래서 8문제, 한 문제 줄었고요. 8문제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물론 9문제 정도, 8문제, 9문제 이렇게 이제 한번 늘 보고요. 자, 문학도 과도하게 많이 나올 필요는 없죠. 예전에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시험 볼 때마다라도 거의 10문제, 뭐 11문제까지 나오던 시절이 있어. 문학만. 근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4문제 그대로 이어졌네요. 자, 그리고 어문 규정도 이야기했지만 한 문제 또는 그 전에 0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3문제로 늘었어요. 왜? 필요하거든요. 정말 우리 공무원이 돼 공문서 하나 작성을 못하고 맞춤법 틀리면 그럼 뭘 하겠습니까? 물론 나머지 과목도 다 필요하지만 저희 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항상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니까 그러려면 우리 국어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어문 규정 3문제로 늘었고요. 자, 문법이 한 문제, 어휘도 한 문제, 어법도 한 문제, 한자 성어, 토론과 토익까지 정말 동일하게 마치 약속한 것처럼 전년도 문제와 거의 비슷한 구성을 취하게 되었어요. 물론 나오지 않은 거 지금 보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전 문법, 의문의 변동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험에는요. 자, 이 정도로 분석을 해보았고요. 자, 그래서 작년 국가직도 사실은 좀 무난한 시험이었어요. 작년에 국가직도 그런대로 괜찮았다. 쉬운 편이었다. 왜냐하면 국가직이 좀 쉬웠고 지방직이 살짝 어렵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국가직보다 더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90점 이상. 이것은 합격권을 놓고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제 제자분 중에서도 85점 받았어요. 그런대로 잘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칭찬해 주죠. 애썼다라고.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정도면 괜찮은 것이 과연 합격이냐. 이거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합격은 아무래도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되니까 아까처럼 표면적으로 29.2대 1 그러면은 정말 30명 중에 내가 한 명 되는 셈이라고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 합격 점수는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과목과도 비교해야 되겠죠. 자, 작년처럼입니다. 큰 차이가 없던 유형이라서 비문학과 문학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이제 점점점 7급 피셋형 문제, 그중에 이제 국어로는 언어 논리 문제인데요. 이 피셋형 문제가 강화되었다. 자, 물론 이제 피셋형 문제라는 것은 이제 25문제를 말하는데요. 국가직 7급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 그랬을 때 그 25문제가 아까 말했듯 다 비문학형 문제인데요. 그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적절하냐, 적합하냐,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걸 포함하여서 이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우리 국가직 9급 시험에도 무려 이해 문제가 5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잘 알아서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알아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 이해, 논리적 이해, 단순히 글자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비문학의 교묘한 함정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글자는 우리말이니까 모를 일은 없는데 이걸 짧은 시간 내에 그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수렴해서 긴 지문이라면 1000자 정도 되는 지문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부단한 훈련,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적당히 국어의 감이다. 어렸을 때 책 좀 읽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반드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자, 박스형 문제. 제가 박스형 문제라는 건 이제 네모가 있는 그 박스형 문제인데요. 지문 읽다는 거죠. 뭔가 읽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년도에도 17문제,
이번에도 17문제. 뭐 한때 많이 나올 때는 국가직에서 20문제 모두 박스형 문제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이 네모 형태, 네모가 들어있다는 것은 확실히 정확한 지문의 이해, 읽기가 필요하고 또 시간도 그만큼 가는 거죠. 단편적 문제 거의 없이 뭔가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 조절 또한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역시 순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정말 끊임없이 순서 문제 훈련을 많이 했더니 잘하신 분들은 정말 잘했더라고요. 순서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10가지 요령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진짜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리을의 순서도 있었고 아니면은 보기가 들어갈 위치 있었죠. 예, 이렇게 네모가 들어갈 위치 또한 마찬가지로 역시 순서 문제라고 변형한다면 이것도 피셋 문제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쉬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몰라서 틀리는 거는 괜찮다고 했어요. 왜? 그래도 그거는 아쉬움이 없어요. 몰라서 틀린 거니까. 이번에 제자분 중에 95점 받은 남학생분이 있는데요. 한자 하나 틀렸대요. 근데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몰라서 틀렸으니까. 아쉽지만 뭐 다 맞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 문제가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95점이 나온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것을 한두 문제 둘 중에 하나에서 고쳐서 틀리고 깜빡해서 틀리고 심지어는 이번에도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14문제, 70%였거든요. 그러면은 뭐 문제들을 거의 70%라는 것은 순서 문제 3문제를 빼놓고 나면 거의 적절하지 않은 거죠. 많아요. 원래 적을 때는 부정형 문제가 10문제. 왜냐하면 자꾸 부정형 문제를 많이 주게 되면 사고도 부정적으로 된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내지 않도록 출제 방향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거의 뭐 적절하지 않은 것, 일치하지 않은 것, 알 수 없는 것, 타당하지 않은 것, 또 적절하지 않은 것, 이해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두 문제는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틀리고 나서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OMR 작성하고 낼 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 잠시만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항상 뭐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게 이제 문제를 꼼꼼하게 보는 건 당연히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도 잘못 보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지 마킹도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읽는 것에 대한 객관적 이해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지식은 기본이지만 역시 논리와 그리고 역시 이해와 논리가 필요하다. 이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문학도 예전에는 지식문학, 무엇에 해당하는 지식문학도 있지만 이번에 출제된 시부터 소설까지 모두 다 결국 감상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감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문제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답률에 의해서도 또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학생들이 이거 많이 틀렸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엄선해서 나름은 객관적으로 이제 고난도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 출제되지 않은 대표적인 것, 그래도 띄어쓰기 또는 어문 규정 중 외래어 로마자, 의문의 변동, 고전 문법 또는 이제 문법 파트 중에서도 우리 그토록 많이 했던 형태소나 단어의 형성 방법, 심지어는 품사. 물론 이번에 지시 관형사가 있긴 했지만 정통적인 그런 품사 문제는 아니었고요. 또 문장에 짜인 부분들, 사동, 피동들 이런 것들, 높임표 이런 게 다 사실은 우리 문법 절대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추론이라는 단어가 딱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아까처럼 비문학 문제 중에서도 이해라는 용어가 더 많아졌고요. 그런 것이 이제 피셋 문제화되어 있지만 추론도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론형 문제들도 계속 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험에 대한 겸손한 어떤 그 받아들임은 수렴은 무엇이냐? 오늘 또 한 수 배웠다. 오늘 또 인생을 배웠다. 그냥 이 시험 아니면 안 돼. 나는 뭐 정말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음 시험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정말 침착하고 냉정하게 감정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면서도 오늘 또 한 수 배웠다. 오늘 또 인생을 배웠다. 오늘 또 나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결코 20문제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고난도 확인해 볼 건데요. 이번에 살짝 가책형이었죠. 자, 이제 10번 비문학 이해입니다. 사실 이번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분이 좋으면서도 약간 방심하다 보면 이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쉬운데도 약간 못 믿을 정도로 쉬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꼭 다시 검토를 해요. 그러면은 진짜 뒤쪽에 어려운 문제는 시간 없어서 못 풀고 앞에는 그냥 정말 점만 찍고 넘어가도 심지어는 마킹 없이 바로 OMR에다 적어도 될 정도의 무난한 문제들이 앞쪽에 많았는데
이 앞쪽의 시간을 어떻게 조절했는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고요. 자, 10번에 비문학의 이해, 또다시 현대소설의 이해, 이런 이해라는 단어가 지금 많이 보였다는 거죠. 자, 12번에 문법이라고 한다면 이그저라는 지시 관형사였죠.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지시형용사를 우리가 지시성을 이야기했지만 거리의 문제라고 했고요. 자, 순서 문제 있었습니다. 특히 주시경 선생의 국어 문법과 관련하면서 역시 발문, 서문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 문제도 선생님들마다 정답이 나오기 전에 어떤 선생님과 또 저랑도 답이 다르기도 했었지만 물론 저의 답이 맞았습니다만 자, 여전히 아까 95점도 하나 틀릴 수 있는 한자의 표기. 진짜 안타까운 것은 가까이 있던 한자잖아요. 우리가 늘 많이 알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 해결이라는 단어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읽을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나 심지어는 동음이의어의 느낌처럼 이 맺을결을 주었기 때문에 읽으라고 하면 해결 이렇게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런 한자는 없고요. 최소한의 우리는 실사변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맺을결이다. 물론 실로 맺는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예요. 실사변을 줄 때 이렇게 써도 이거는 맺을결로 같은데 보통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결혼이죠. 결과죠. 연결이죠.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 맺을 결자를 실로 맺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것은 결단할 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결단할 결이라는 것은 결정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단호하게 딱 정하는 거 있잖아요. 단정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결정이에요. 야, 너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판단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풀어서 말이죠. 자, 이런 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 결정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실제 우리는 한자 특강부터 또는 저와 함께 한자어 또는 한자 시간에도 이 결자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결을 놓쳐서 물론 오답자들을 제가 쭉 우리 학생들 봐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 두 개 아닌가 알았는데요. 진짜 고민하다가 정말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왜 안 써봐서. 가까이에 있었다고 했죠. 이 가까이에 한자 사전 찾는 것 오늘도 해야 합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설까지. 그러니까 이제 5문제가 골고루인 거잖아요. 비문학이 2문제, 문학이 1문제, 또 한자의 표기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 이렇게 고난도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데 비단 어느 하나만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것만 부족해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물론 양으로는 뭐 너무 많겠지만 우리가 1000자도 아니고 2400자, 3600자 뭐 양은 한자가 많지만 그래도 이음절의 한자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현대 소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고대 소설은 김만중의 구운몽이었지만 현대 소설이 1930년대 흔히 우리는 해금 작가 결국 월북했다가 나중에 이제 88년도에 해금했던 대표적인 소설가 2명. 저는 소설가로는 이태준, 박태원, 이태준을 제가 항상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박태원이라면 소설가 구보시의 일 천변풍경, 이태준이라면 해방전후, 아니면은 또한 더불어서 역시 뭐 복덕방, 아니면은 뭐 달밤 이런 이제 소설들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 많이 활용되었어요. 왜? 88년도 이후에 해금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에는 폐강랭이라는 이게 이제 원래는 중학생이 알아야 할 소설, 뭐 고교생이 알아야 할 소설 이런 데 있는 소설이기는 한데요. 단편 소설입니다만 오랜만에 나와서 학생들이 폐강랭의 의도를 주인공 현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박 선생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그 인물의 심리를 따라가는 좀 어려움을 느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도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가볼 건데요. 자, 그중에 이제 어문 규정, 우리가 예상하는 말의 쓰임이었어요. 한글 맞춤법 57항과 관련되면서도 또한 우리 이론서에 의하면 제가 야심작이라고 항상 소개해드렸던 어문 규정에 없는 구별해야 할 말들, 이거 분명히 있었고요. 자,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는 딱 2가지, 썩히다와 썩이다죠. 썩히다와 썩이다. 자, 근데 거의 우리는 딱 네모를 이렇게 많이 치잖아요. 부모님의 속을 썩히는 건가요? 부모님의 속을 썩혔어요. 사실 이렇게 쓰지 않죠. 부모님의 속을 썩여. 썩여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 썩이다에 활용이 될 것이고
물론 썩이다라고 하는 것은 썩게 한 건데 썩게 하다라는 의미대 부모님의 속, 즉 마음과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 것이 결국 부모님의 속을 썩인 거죠. 자, 물론 뭐 부모님의 어렸을 때 우리가 속을 썩였지만 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효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모님의 속을 한 번도 썩여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게 결국은 평소의 언어 습관이라는 거죠. 이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우고 돌아서자마자 부모님의 속을 썩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어야 되고 맞는 건 맞는 거야 되고 이 옳고 그름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거듭 언문일치가 되어야 한다. 또 여러분의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배운 지식대로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제 좌우명 4,750개 중에 하나가 국어처럼 살자 이렇게 했잖아요. 저 역시도 속을 썩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야 외운다기보다는 생활화해서 자연스러워져야 되니까. 자, 이제는 나머지 모두라는 거죠. 나머지 모두. 이 속을 썩이다는 온니 부모님의 속을 썩이다에 밖에 안 쓰이고요. 나머지 모두는 썩히다. 다만 이제 썩히다도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능력을 썩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재능이라고 많이 쓰일 때 재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재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썩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음절로는 능력을 사장시키다, 죽여서 그래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능력을 사장하다, 사장시키다 이런 거 하잖아요. 썩히는 거고요. 사실은 같은 느낌으로서 기계도 창고에서 썩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활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분명히 기계를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막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을 썩힌다고 합니다. 자, 또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썩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57항 거름으로 만들기 위해,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많은 이제 미생물들 막 작용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쓰레기를 썩게 한다, 썩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틀린 하나의 부모님의 속을 썩여라고 완벽하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분명 두 가지인데 구별해야 할 단어들 엄청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늘이다, 늘리다처럼. 즉 길이를 늘게 하는 건 늘이는 거고 수나 양을 늘게 하는 건 늘리다였잖아요. 당기다, 당기다, 댕기다, 땡기다 이런 거 우리 구별해야 할 말들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당기는 거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도 있지만 입맛을 당기다. 입맛을 당기는 음식. 오늘 술 땡기네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술 당기네. 오늘 고기 당기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담배에 불을 붙이다. 불이 얼마 붙다라는 댕기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장단지가 당기다. 딴, 땅 이렇게 두 개를 딱 묶어 외우면 장단지가 당기고 피부가 당기고 허벅지가 당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뻐근한 느낌이 드는 그 당기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다음 시험에 나온다면 땡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술 땡기네 절대 안 되고요. 이것 또한 아까처럼 술 당기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했잖아요. 땡기는 건 무조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것이 이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썩다의 사동이고요. 반면에 아까 물건 또는 사람, 재능 이런 것들을 결국 내버려진 상태로 있게 했을 때 이것도 썩히다가 되어야 하고요. 자, 또 하나의 역시 우리는 유기물, 아까 우리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부패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것, 이것을 또 썩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구별했어야 합니다. 자, 문제 2번도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것이 어문 규정도 되고 어휘도 되는데요. 고쳐 쓰기라는 뭐 영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뭐 쉬웠던 것은 뭐뭐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에 명사로 갈 때 바람이 결국 동사 바라다에서 온 말이니까 원하다, 소망하다의 바라다의 준말은 바람이라는 명사가 그래서 바램이 절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사실 수백 번도 더한 거죠. 이미 우리는 과장되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뭐뭐 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나의 바람은 엄마의 바람이야. 뭐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틀리지 않아야 돼요. 활용하더라도 뭐뭐 하기를 바라다, 바라고, 바라니, 바랐다, 친해지기를 바라까지 어색하지만 우리 분명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다 맞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전혀 관계없는 빛바랜 추억, 빛이 바래다, 색이 변하다라는 의미에서의 바래다라면 줄임말로 빛이 바램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바라다와 바래다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이고요. 바라다에서 온 것이 명사 바람으로 이제 품사가 변한 거고요. 그러나 색이 변하다에서의 바래다의 준말은 바램이 되겠죠. 빛바랜, 색이 바랜 이렇게 할 테니까요. 물론 사실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의 의도는 바람과 바램의 차이를 지금 주고자 했지만 결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결실도 원래 우리가 사전적으로 열매를 맺다. 이번에 우리가 한자 문제의 오답으로 나왔던 맺을 결자 말이에요. 이것이 결실이 되겠죠. 역시 우리는 열매 실자와 함께 근데 한자의 뜻으로 풀면은 열매를 맺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맺다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이건 중복된 표현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이제 두 가지의 견해가 있긴 한데요. 중복된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유는 결실을 보다, 결실이 있다, 아니면 열매를 맺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국어적으로 훨씬 더 맞아요. 그러나 이게 사전에 있으면서 사전에 있다라는 것은 많이 쓰이는 용례로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해바다, 초가집, 역전압, 물론 역전압은 안 돼요. 하지만 동해바다, 초가집처럼 아니면 처갓집처럼 고목나무처럼 사전에 등재된 명사가 있어요. 이런 것은 중복이 분명하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문으로서는 결실을 맺다가 사전에 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의 답변에 의해서도 이게 뭐 단정할 수는 없다. 의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법상으로 틀렸다고 본다면 이건 틀린 것이에요. 중복이에요. 근데 사전에 등재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답변도 있던데 이 문장에서는 이걸 물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결실을 보다라고 했어도 더 좋지만 결실을 맺었으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틀린 기준이 되는 게 이 어휘였으니까 이 뒤를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이제는 당연히 맞지 않은 틀려와 같지 않은 디퍼런스에 달라라고 썼어야 맞겠고요. 자, 3번도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것이다에 누가 보아도 주술 부릴지 그래서 것은 것이다, 것은 점이다, 것은 바이다 어떻게 썼는지 호환도 가능했던 의존명사, 조의 의존명사 서술어. 자, 또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시련을 주기도 한다. 말이 안 되죠. 바로 시련을 준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라고 하는 이제 필수 부사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완벽한 의미에서의 문장의 짜임의 문법은 아니어도 이것이 호응 문제로서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 타동사고요. 인간에게 준다죠. 특히 우리가 이미 주다라고 하는 것이 세 자리 서술어를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거죠. 신이 인간에게라고 하는 필수 부사어가 들어가야 돼. 영어 사형식 그리고 국어로는 세 자리 서술어의 수요 동사 말이죠. 주다 받다 삼다 여기다처럼. 이렇게 필수 성분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 2번은 고친다면 그냥 그대로죠. 뭐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고요. 다만 그러려면 이 결실을 맺다라는 예를 차라리 주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든 어떻든 간에 이제 학생들이 잘못 알았더라도 얘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서 틀렸다 이런 건 아니고요. 뒷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를 줬다고 봐야 합니다. 자, 나머지 모두 해설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소망을 뜻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 자체는 품사가 명사라는 거예요. 바라다의 줄임말이 아니라 바라다에서 와서 명사로 바뀌어. 그러면 이 미음이 전미사라는 거겠죠. 전미사가 돼서 명사로 품사가 바뀐 거고요. 자, 반면 이제 바래다라고 하는 것은 볕이나 습기를 받아서 색이 변하는 것을 빛바랜 추억이다, 빛바랜 사진이다 이렇게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자, 아까 결실의 맺을 결이라고 하는 것이 맺다와 겹치는 것으로 보긴 하지만 관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제의 의도와는 좀 달랐음을 참고로 아시고요. 자, 나머지 모두 100% 일치된 해설입니다. 자, 사자성어인데요. 정말 사실은 저랑도 우리 한자성어 두루두루 많이 했습니다. 자, 이론 시간에도 그렇고요. 또 따로 한자성어 시간을 따로 갖기도 했고 특강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대 정답 4번의 핵심은 신중한 태도라는 거죠. 삼가고 조심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신중하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 하지만 당랑 거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부정적인 의미임을 우리는 정의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즉 사마귀 당자, 사마귀 랑자를 쓰는 벌레 충자 변이 보이는 사마귀고요. 거철, 숨어있는 한자, 수레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막을 거자가 있잖아요. 거부할게, 거절할게 이래 손으로 지금 막은 거예요. 손수변을 강조하는 막을 거자. 따라서 사마귀가 수레를 가로막으면서 꼼짝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조그만 사마귀인데 깔려 죽었겠죠. 제 분수를 모르고 무모하게 덤볐다는 거예요. 강자에게 약한 자가 무모하게 대항할 때 이것을 당랑거철이다. 아니면 보통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란 투석, 이란 격석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신중하다라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차라리 신중하려면은 깊이 생각하는 거 있죠. 심사숙고한다고 하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 하나하나 엄청 심사숙고하겠죠. 줄여서 두 글자 숙고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숙자 생각하고 깊게 생각한다는 거죠. 충분히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것이 신중한 태도. 다만 아까 당랑거철이라면 어떨 때 하는 거라고요? 분수를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거니까 당랑거철도 유분수지 말이야. 그런 일에 덤벼들다니 제 분수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쓰는 말. 이때 유분수라는 것은 구어체로 쓰면서 분수에 맞지 않다라는 표현이죠. 뭐뭐도 유분수지. 뭔가 너가 나에게 지금 저항하는 것도 유분수지 말이야. 분수에 맞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한자성어의 쓰임이 사전에 있는 예문들을 시험은 거의 그대로 주는데요. 이해도 사전적 이해로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자, 반면 구곡간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슬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뭔가 이게 슬프다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괴로워요. 두 글자씩 있는 한자성어의 느낌상 9번 꺾인 그런 창자라는 이야기죠. 9번 꺾인 간도 있고요. 장도 있습니다. 오장육부 이런 말 쓰듯이. 그러니까 몹시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흔히 우리는 구곡간장이라고 합니다. 주로 막 이별해서 슬플 때 있잖아요. 그래서 시름이 쌓인 마음속입니다. 구곡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다른 구절양장이라는 것도 있었죠. 험하고 꼬불꼬불한 산길. 마음속으로도 물론 그것도 막 창자가 9번 꺾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구곡간장도 그런 의미에서의 몹시 막 애가 타고 괴로운 것을 시름이 쌓인 그런 슬픔을 표현한다라는 것, 마음속을 표현하고요. 자, 그러나 이제 편안했던 그릇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한다고 했던 곡하가세가 바로 학문에 대해서 곡하가세, 어용학자들 이런 거 많이 했고요. 자, 그리고 반가운 역시 말은 달콤하게 하나 배의 칼을 찼다고 했었던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남을 해칠 생각을 간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소고기 사주는 사람.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경계하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뭔가 부탁할 거니까 그냥 이유 없이 사주지는 않죠. 물론 이제 호의도 있습니다. 호의도 있습니다만 현대 사회가 또 그만큼 또 의심의 눈으로 많이 보잖아요. 자, 구밀복검. 말은 달콤하게 하는데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면종복배. 앞에서는 복종하는 티, 뒤에서는 칼을 차고 있어요. 소리장도 웃고 있지만 속에는 칼을 품어서 이런 겉과 속이 다름에 대한 한자성어들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당랑거철의 뜻풀이와 함께 나머지도 다 그대로 고쳤습니다. 이제는 여기에는 한 5개 한자성어가 나온 건데요. 다만 아까처럼 보면은 기억 관련, 구곡간장의 기억, 곡하가세의 기억, 구밀복검의 기억. 그러니까 기억 쪽에서만 3개를 줬어요.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성의 없다. 왜? 기억도 있고 히읗도 있는데 앞쪽의 성어만 주면 우리는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잖아요. 최소한 앞쪽 성어들은 많이 아는 분들도 있고요. 디귿의 당랑거철도 있었고요. 물론 심사숙고로도 고치기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모두 뜻풀이 해드렸으니까요.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문제 4번 대화였어요. 대화. 다이얼로그. 사실 대화가 최근에 화법이라는 영역에서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물론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에서의 경률. 우리 이론서에 의하면은 뭐 예를 들어 협력의 원리라든지 공손성의 원리. 그래서 당연히 협력해야죠. 혼자서 너무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의 경률, 질의 경률 이런 규칙이라는 걸 경률이라는 말을 통해 공부하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용에 의하면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공손하게 정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청이라든지 이런 게 의사소통으로서 중요하다고 했죠. NCS에서도 즉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로
잘 듣고 또 때로는 그랬구나, 맞아 이렇게 우리가 호응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대화의 원리, 그중에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겸양의 원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관용의 원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동의의 경륜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는 주로 동의의 경륜과 관련되네. I agree, 나도 그래. 도면 맞아, 맞아. 막 이렇게 다 좀 긍정적으로 일단 수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면접의 기본 팁, 저도 뭐 면접 특강을 하지만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라. 네, 제 취미는 여행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게 항상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글 외에서도 우리가 공감하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이제 뒤쪽 내용을 보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인용하는 거, 통계자로 인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인정은 한 거잖아요. 일단 긍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 대화의 항상 좋은 방식이잖아요. 네,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but 그러나. 그렇죠? 이제 그 뒤쪽의 내용에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반대하지 말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정말 이런 처구니 없는, 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 이걸 이제 초두 효과라고 했어요. 두 가지식으로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것을 이제 초두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효용성이 크다고 생각해. 자기 소신대로 한 거지. 무조건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응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이건 안 되잖아요. 제일 위험한 친구는 어떤 친구?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는 친구. 이건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아집에 빠지고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 응, 그래. 나도 우리 떡볶이 먹을까? 나도 떡볶이. 이러면 그냥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떡볶이 아니고 그냥 나는 우리 짜장면 먹을까?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지민이라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공감하고 경청했고 그리고 동의해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의견을 그러나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일종의 동의의 경륜이라는 용어를 이론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다만 굳이 이런 말 없이도, 물론 우리 이론서에 다 있습니다만 없이도 일단 동의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면서 설득한 것 없었고요. 그냥 강의를 들은 거잖아요. 또 약점, 뭐 이견, 반박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실은 내 솔직한 마음은 이렇다고 생각해. 이런 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 물론 그렇기도 해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는 거고 틱나탄 스님의 말처럼 화라는 책에서처럼 화가 나면 화를 내라. 괜히 참지 마라. 서운하다면 서운하다고 말하라.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서운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부분은 좀 화가 나요. 하고 이제 말을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어갈 수는 있겠죠.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맨날 말하면 그거 병 생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화를 내되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지는 말라고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어쨌든 3번 견해를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난도 하의 대화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통 동의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나머지가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뭐 무난해 보였습니다. 자, 이 시간 문제 5번까지만 해볼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는 또 국가직도 좋아하고 우리 많은 국어시험에서 좋아하는 서포 김만중의 구몽이 나왔습니다. 자, 좋아한다라는 이유는 김만중이 대표적인 국어 존중론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대표적인 국어 존중론자라는 것은 국문으로 쓴 것만이 가치가 있다. 물론 이제 김만중은 숙종 때, 즉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때인데요. 17세기 때 김만중이라면 물론 이때는 뭐 역시 근대 국어로 가면서 국어를 많이 양반들도 쓰는 시기이긴 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옛날 한자만을 고집하거나 여전히 한문, 그러니까 한글을 약간 언문이라고 천시하는 양반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만중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국어를 쓰자. 양반이지만 야, 우리 국어 쓰자. 구몽도 사시남정기도 결과적으로 다 한글 소설. 물론 한문본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국어적으로는 한글 소설, 국문 소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포 김만중이 서포만필에서도 국문으로 쓰면서도 우리가 한자를 쓰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국문으로 쓰자. 그래서 정철의 작품이 짱이다.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이 짱이며 그중에 송민곡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했었다고 제가 늘 소개하죠.
자, 물론 이제 구운몽도 우리가 한자 제목이에요. 물론 이제 제목이 한자라는 거지 이게 한자로 썼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자 제목의 상징성을 항상 우리는 세 가지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중에 첫 번째 아홉구라고 하는 것이 인물의 수였고요. 그래서 9명의 결국 인물이라는 것은 성진과 팔선녀라든지 아니면은 양소유와 이처, 육첩 결국은 총 9명, 스승을 빼고 9명이죠. 스승 포함하면 10명인데 자, 인생은 구름 같은 거야. 이것을 흔히 우리는 주제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은 구름 같다라는 것이 인생 무상을 표현하는 거니까 물론 인생 무상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덧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불교에 귀의하라. 종교의 세계는 영원하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짧기 때문에 100년을 뭐 이상 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 귀의하라 하는 게 이제 이 소설의 결과였고요. 마지막 이제 몽이라고 하는 것이 환몽 구조. 핵심은 구조라는 거죠. 구조. 그래서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이 액자 구성의 형태. 꿈속의 이야기. 바로 이 부분이 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잖아요. 성진이었다가 양소유로 갔다가 다시 이 성진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장면들. 그중에 마지막 부분 바로 여기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스승이 나타나서 내가 너 꿈을 깨줄까 이렇게 해서 꿈을 깼더니 내가 성진으로 그대로 있었던 거죠. 머리가 깎은 채로 까칠까칠한 채로 그대로 있었던 성진의 모습.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꿈속에서는 긴 시간이었는데 이게 꿈속이었고 스승이 나에게 가르침을 준 거구나. 이제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 남녀 정욕이라든지 아니면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 귀의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 소설 바로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최초의 몽자료 소설이라고 하죠. 지금 국가직에 의하면 최초라고 하는 이제 단서가 붙은 작품들, 대표적인이라는 단서가 붙은 작품들이 역시 잘 나오죠. 전년도 2021년도에는 이미 우리 시험에 의하면은 최초의 원령체 노래 동동이라고 하는 고려소교가 출제되었다면 이번에는 최초의 몽자료 소설. 그래서 조신설화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구몽이 출제되었는데요. 자, 다만 이제 여기서 순간 학생들이 놓쳤던 분들 중에 선생님 승상이 누군가요? 노승은 누군가요? 성진은 누군가요? 막 이렇게 놓쳤던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미 나오잖아요. 승상은 꿈속에서의 인간 세상이 오히려 꿈이었거든요. 꿈속의 인간 세상의 벼슬이 승상이고 그리고 이름이 양소유였겠죠. 그래서 줄여서 양승상 또는 줄여서 그냥 승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퇴계 이황인데 그냥 퇴계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퇴계는 호고, 승상은 벼슬이지만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원래 연화도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태권도 도장처럼 돌을 닦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꿈속이 아니라 현실에 의한다면 이게 현실이 오히려 도교와 관련된 신선세계, 그래서 그 신선세계에서의 돌을 닦는 행자였던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이게 현실과 꿈의 이름들을 여러분이 좀 구별하는 게 출발점이고요. 워낙 뭐 교과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당황해서 틀렸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게 확연히 틀렸던 게 정답 2번이었잖아요. 양소유는 인간 세상에 약간 환멸을 느꼈어. 일부 그런 건 소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와, 정말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답 자체가 명확하니까요. 그러니까 쉬웠다는 거죠. 정오답이 명확하니까. 바로 여기에서처럼 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고 원래 이제 앞장면에 의하면 좋다 내가 너의 꿈을 깨주겠다. 깨몽 이렇게 하면서 결국 석난간, 돌난간을 지팡이로 두드리니까 갑자기 모든 게 막 사라지고 구름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짠 하고 펑 하고 성진으로 변한 거죠. 자, 이게 이제 결국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스승님께서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셔서 결국 인간세의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구나. 스승이 나로 하여금 꿈을 꾸고 깨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한 거지 스스로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멍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좀 허탈할 정도로 쉽습니다. 자, 보면 아까 1번처럼 원래 꿈속에서의 양소유가 인간 세상으로 간 양소유가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물론 이런 게 이제 이 부분에 있네. 양가의 아들이 되어 양소유니까 한림 학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진 있는 곳이 인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실 속의 성진이 오히려 연화도량해. 그래서 신선세계, 물론 이제 거기도 불교처럼 약간 절처럼 돼 있는 곳이긴 한데요. 그래서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아닌 곳에서의 성진이었기에 인간 세상의 승상이었던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3번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봐요. 여기 머리카락을 만져본 거죠.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니까 여전히 각각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 나 아직도 스님이네. 나 아직도 도 닦는 사람이네. 나는 원래 나이 먹고 은퇴해서 내 별장에 내려온 양소유인 줄 알았더니 여전히 그대로구나. 시간이 조금 흘렀을 뿐이지 나는 성진으로 돌아온 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의도에 의하면 사부의 도술로 꿈을 깨게 된 것이지 스스로 인간 세상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 역시 성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구운몽의 가치 또 있고요. 이제 이번에 구운몽이면 다음엔 또 뭐겠어요? 또 사시남전기 한번 나와야죠. 국가직이 구운몽 한번 사시남전기, 구운몽 한번 사시남전기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에 맞게 바꿔서 출제한 경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다 추가 설명 완료되었군요. 역시 구운몽까지 제목의 의미, 특히 숙종 때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현왕후 또 장희빈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처첩간의 갈등으로 소설로 바꾼 사시남전기까지 다음을 위해서도 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의미의 국문소설이며 아까 최초의 꿈몽자가 들어가는 소설 속의 구운몽, 옥루몽, 옥년몽 이렇게 몽으로 끝나는 최초의 소설이었었고요. 또 사랑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걸 염정 소설이라고 합니다. 역시 꿈속으로 갔는데 어떻게 변했고 막 이렇게 이철 구름 타고 이런 게 모두 약간 전기적인 이야기, 도술 부리고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환몽 구조와 주제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구운몽 이야기였고요. 자, 문제 5번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는 겨우 5문제를 한 것 같지만 1시간이 지났고요. 또 앞에 국가직의 경향, 앞으로 어떨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차근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났군요. 잠시 후에는 우리가 6번부터 20번까지 또 고난도 문제들 또 자세히 엄선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